자, 교육부에서 9월 26일 발표를 했죠. 2028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보도자료와 함께 예시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출제 방향을 먼저 보시면 2022년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2015년과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지금 현재 고1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내용 체계라든지 어떤 성취 기준상에서 상당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를 하겠다. 그리고 학제적으로 통합적 원리를 바탕으로 각 관점, 역사 과목, 지리 과목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2015년 개정 통합사회 내용을 보시고요. 2022년 개정 통합사회 내용의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자, 거의 다 비슷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원에 보시면은 삶의 이해와 환경에, 자, 자연 환경과 인간 있죠? 이 부분이 통합사회 원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생활 공간과 사회,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것, 이것도 5단원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거의 중복이 되는데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2022년 개정 통합사에서는 1단원에 보시면 통합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통합사회를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키우겠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목표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2년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도 주입식으로 교사가 강의하고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 적는 요 교육을 탈피한 지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많이 하게 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제 상황,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되어지고 있죠. 자, 보세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지역, 국가, 지구촌 사회 간의 상호 연결성을 파악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현상, 문제, 쟁점 등을 다룰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통합사회에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028년도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의 출제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하는 게 참 궁금하죠. 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회의 기존 사회탐구 영역 수능 문항의 평가 틀을 그대로 연속성을 갖는데 플러스 알파로 통합사회의 지정 취지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틀은 지금의 스타일에서 비슷한데, 자, 통합사회를 지정한 취지는 여러 가지 사회과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2개만 선택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게 공부할 양이 좀 작은 거, 좀 점수 따기 쉬운 거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자기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도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경제를 선택을 안 해요. 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반성으로 통합사회가 지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 사회과 과목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 대입 제도 개편안 근거 보시면은, 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 관점이 별도의 내용 영역으로 제시 않았던 것과는 달리 2022년 개정에서는 첫 번째 내용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회 과목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넘나들면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통합사회의 각 과목 영역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로 강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를 배우면 지리적인 특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 그리고 제도, 법, 종교까지 공부를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각 과목의 영역을 관통하는 관점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2028년 대입 제도 개편안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통합사회의 구성 원리와 체계의 목표 지향. 2022년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사회과와 도덕과를 이루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제 영역들의 유기적 결합을 기본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예시문항은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내용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시 문항을 개발하겠다. 쉽게 말해서 통합사회를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은 이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평가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그래서 통합사회의 예시문항 개발지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말자. 그리고 수업 학습자가 너무나 부담이 가중되게 하지 말자. 여러 가지 과목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또 사회과 과목이 또 너무나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향후 올바른 방향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통합으로의 질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회과 과목에 대한 출제 방향과 비슷하죠. 비슷할 건데 문제 스타일이 비슷할 건데 점점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란 말은 문제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서 다른 스타일로 문제가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약간 여지를 둔 거라고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능 문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항의 형식과 틀을 유지하였으며 자료와 답지에서 영역 통합적인 내용과 관점이 수능 문항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주안점을 두었다. 자, 첫째, 지금의 장점, 수능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사회과만 딱 봤을 때 사회 탐구 영역에서의 수능 문항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추론 능력이 개발이 돼요.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 능력이죠. 자료 해석 능력 자체가 길러지고, 세 번째, 정확한 지식들을 이 추론과 자료 해석을 통해서 자료 해석을 통한 추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제 스타일을 유지를 하는데 다만 선지 있죠. 선지 지문에서 1, 2, 3, 4, 5 있는데 이런 선지 지문, 보기 지문에서 여러 가지 문항들이 각 과목마다 통합사회에서 있었던 지리라든지 일반사회, 역사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섞여져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 이외에도 통합사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그렇죠. 통합사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사회과 및 도덕과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도 예시문항에 포함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 문항이라 하면은 경제를 따로 공부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경제 통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경제 파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리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보면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또 하잖아요. 배울 때 그때 경제를 선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그 심화 과정에서만 나오는 것들을 통합사에서 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과 도덕과를 구성하는 강령력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안도 예시 문항에 포함을 하는데 그것은 통합사회교육과정 범위 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평가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과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통합사회 교수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해서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교육하지 마시고 교과 내용에 충실하라라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더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서 아마 좀 더 난이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는 확실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 1번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떻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 그리고 문해력 그리고 추노 능력을 가지고 노배 상태에서 통합사회에 대한 어떤 교과적인 공부 없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스탑하셔서 제가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지식이 없을 때 있을 때 그 간극을 통해서 통합사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감을 잡으시라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갑 사상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상가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자,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최고선인 행복을 알려면 최고선인 행복 자, 최고선하고 행복하고 같은 거죠. 이것을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B는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이다. 자, 그래서 A는 B고 B는 C다. 이런 구조로 지금 문장이 써져 있죠. 그런데 기능이라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했으니까 자, 덕이라고 할게요.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 덕이라고 했으니까 덕이라고 이것을 D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복이란 최고선인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이런 구조라면 A는 D가 되죠. 최고선인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활동입니다. 라고 결론 내려줬어요. 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쾌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구할 만한 쾌락이라고 했나봐요. 추구할 만한 쾌락이 어떤 상태?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므로 자, 쾌락의 향유하고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덕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덕은
쾌락과 연결되므로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아야만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뭐뭇은 시작이자 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궁극적 목적이란 뜻이죠. 자, 행복의 궁극적 목적, 쾌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작이자 끝이다. 무엇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말은 최고 경지를 얘기한다 라고 해도 되고 뭐 또 전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 행복의 전부다 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문해력으로 추론 능력으로 요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갑,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다. 자, 이 말은 최고선인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최고선인 행복이다. 이런 단어가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최고선인 행복은 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갑,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하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덕을 따르는 것, 유덕함이죠. 덕이 있는 것은 행복을 증진하고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라는 말은 덕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을은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 디귿번 지문을 보면 엥?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추구할 만한 쾌락이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죠. 쾌락 중에서 추구할 만한 쾌락의 가장 끝판왕, 쾌락이 추구하는 가장 끝의 경지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이 최고의 쾌락의 경지니까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있지 않을까? 라는 추론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론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갑과 을.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전형적인 사회과를 공부할 때 나오는 지문인데, 자, 이성의 능력. 지금 갑 같은 경우는 이성이라고 말이 있어요. 이성을 동반하는. 그래서 갑은 맞아. 갑은 바로 알겠어. 근데 을은 아무리 봐도 이성이란 단어가 없어요. 쾌락 이런 얘기만 나오지 이성이란 말이 없지만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은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아란 말이잖아요. 자,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려면은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모두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 없이 맞출 수 있는 경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마무시한 추론 능력이 있거나 문해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갑과 을이 누군지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추론 능력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사상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아주 쉽게 풀게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우리 통합사회에서 행복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인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던지면서 사상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과 이성에 기반한 자아실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 이성, 자아실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 그리고 이 사상가가 말하는 뜻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복론. 1.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만 느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 세 번째, 덕은 실천 의지에 의해서 구체적 상황에서 반복하여 실천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자, 즉
관념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천 의지에 의해서 현실에서 구체적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한번 행동하는 것, 단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런 걸로 이 사람이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 따라서 지적인 덕도 있고 도덕적인 덕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덕을 굉장히 강조하겠죠. 네 번째, 개인이 덕을 쌓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적 생활과 통하므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통한다. 그래서 개인윤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사회윤리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및 국가의 윤리적 사상적 기반 제시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보시면은 중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덕을 쌓을 때 좀 추상적이죠. 이 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덕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용의 생활 자세다. 자, 치우침이 없는 생활 자세다. 자, 무엇이 중용의 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 인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의 노력이 강조되어서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입니다. 특별히 의지의 노력을 강조했다는 것이 플라톤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라파엘로의 그림이 있는데 손가락이 위로 향하는 이분이 플라톤이고요. 현세, 앞을 향해서 있는 이 손가락,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플라톤은 이데아, 이상향을 추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강조했다. 현실의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현실의 덕이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윤리사상에서 나오는 상대주의, 절대주의에 해당하는 그 상대주의인가? 그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현실이 중요했던 거죠. 자, 중용의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것이 중용인데, 자, 중용은 치우침이 없다고 했죠.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자, 용기가 과도하면 만용이 되고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된다. 따라서 그 중용을 지켜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푸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을 사상가는 에피쿠로스 사상가입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이 만연했던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크게 나뉘면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적인 성격이 벗어버려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전쟁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평화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평등주의, 평화주의 이런 부분, 그리고 심신이 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안심 인명에 몰두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윤리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윤리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적 윤리사상.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이란 무엇인가? 쾌락이라는 것은 감각적 경험을 통한 행복을 추구한다. 감각적 경험을 통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끝까지 볼게요.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데 인간은 감각으로 느껴야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행복한 생활의 시작이며 인생의 목적이다. 처음이자 끝이다. 이 말이죠. 자, 쾌락은 행복한 생활의 시작이며 인생의 목적이다. 모든 고행적 생활 태도를 배격하고 쾌락만이 유일한 선이다. 자,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 때문에, 쾌락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를 엄청 받는다고 했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쾌락은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인가?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합니다. 자,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아타락시아 상태를 추구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쾌락의 상태는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이다. 이 상태는 순간적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쾌락이요,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쾌락이다 라고 했어요.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하여 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 행위의 판단 기준 설정, 검소한 생활 추구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쾌락을 최고선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은 절제하는 윤리적 삶을 실천하였죠.
자, 그래서 절제하는 윤리적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정신은 경험론으로, 쾌락을 강조하던 사상은 여기에 다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념인 공리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 지식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 1번.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과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자,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 줄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딱 적습니다. 지식을 알게 되면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바로 에피쿠로스인 줄 알겠죠?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 자,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해서 절제된 윤리적 삶, 동반된 쾌락이죠. 기억번 갑.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주장했죠. 니은번.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시키고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을.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쾌락주의가 얘기하는 아타락시아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은 더 이상 증가할 쾌락이 없죠. 이것이 가장 최상 상태니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갑과 을 모두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이성의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 활동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을 통해서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절제된 윤리적인 삶이 동반된 쾌락이 중요하다라고 제 사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을이 에피쿠로스 학파다라고 해서 둘 다 맞는 지문이다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보고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베이컨,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 자연관의 내용은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다. 자, 이것은 이분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서 보는 거죠. 인간을 우월적 존재로 여기고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도구로 보는 거죠. 인간의 도구로서 본다는 거죠. 자연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자연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치 함축적으로 보지 않는다. 뭘 가치, 수단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의 장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큰 문제점도 있죠. 인간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생태주의적 자연관은 레오폴드의 주장인데, 자,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 자, 자연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죠. 특징은 전일론적,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본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다. 그래서 자연, 인간, 환경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자, 모두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자, 내재적 가치,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내재적이라잖아요. 자연이 포함하는 자연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은 가치 함축적이다. 그리고 자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장점은 인간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을 높여준다. 제고해준다. 문제점은 생태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모든 인간 활동이
stop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비판을 받고요. 환경 파시즘이 우려된다. 환경 파시즘이 뭐냐면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 입장을 이제 비판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지나치게 생태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인간 활동에 대해서 너무 죄악시 여길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해서 레오폴드는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물을 포함하는 대지 전체로 확대시키는 대지윤리를 주장했다. 대지윤리는 대지를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공동체로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예시문항 2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 지역 개발에 대해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연의 자취를 마치 사냥개처럼 추적할 수 있다. 자, 사냥개 이런 단어 나왔네요. 자,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간 중심주의의 자연관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빠르게 적으세요. 자,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자, 나의 기억의 지역 개발인데, 자, 기억은 쭉 읽어보시면 자, DMZ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1. 갑.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아야 된다가 인간 중심주의죠. 자, 이런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문제 풀 때. 그리고 한 선지마다 집중하셔서 푸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으니까 X 딱 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에 앞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덕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판단에 관련된 그런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자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뭐죠?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입니다.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죠. 갑이라고 했으니까. 자, 을 생태 중심주의죠. 한반도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지역 개발보다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생태계의 균형 유지, 생태 중심주의니까 맞는 지문이죠. 을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궁극적 목적 아닙니다. 자, 인간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생태의 조화와 공동체적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리고 갑과 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생태계의 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을의 이야기죠. 자, 생태계의 선을 위해 협력해라. 이 말은 생태 중심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쉬웠죠.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거의 만점자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문항 3에서 4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래프의 A, B는 각각 지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검은 점이 표시된 지역을 볼게요. 이 지역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온대기후 중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기후지역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고, 이 지역은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요. 고온 건조. 겨울은 자, 온난 다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요 두 번째 점 지역은 싱가포르 지역이죠. 싱가포르고, 열대 우림기후죠. 열대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죠. 자, 서울은 온대 계절풍 지역입니다. 온대 계절풍. 자, 계절풍이란 말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확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죠. 겨울은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뭐죠? 쌀이죠. 쌀 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온대 계절풍 지역. 쌀 농사가 이루어진다는 말 자체가 여름에 굉장히 덥고 또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 고온 다습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쌀 하면 그 지역은 이 지역이 쌀 농사가 잘 된다. 이 말은 고온 다습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기후값, 이제 그 지역을 AB라고 했을 때 A 빼기 서울, 그죠?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값 차이니까 B 빼기 서울인데, 자, 그 값이 뭐냐면은 기후값이라는 거예요. 자, 기후는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뭐 많죠.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온, 강수량, 바람이고요. 그런데 바람이나 습도 같은 것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그 지역의 기후 값을 나타내주는 대표 주자가 되죠. 자, 보시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여름에 고온, 자, 기온은 고온하고 강수량은 건조하다. 겨울은 온난하고 그렇죠? 강수량은 다습하다.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기온과 강수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디고 B는 어딘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여름 아니면 겨울이 기준이 되는데, 자, 여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겨울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대수 차이를 이제 부등으로 나타내 주면 되는데,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A가 어떻죠? 자, A, B가 둘 다 양의 값이죠. A 빼기 서울 0보다 크고 B 빼기 서울도 0보다 크다. 양의 값이다. 그 말은 서울보다 겨울 기온이 둘 다 높은데 어디가 더 높냐? A에서 서울을 뺀 것이 30도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30도 정도 우리 서울보다 겨울에 더 따뜻한 곳이다. 어딜까요? 자, 열대 지역이죠. 싱가포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 즉, 싱가포르가 A다. 상대적으로 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B, 자, 싱가포르는 A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A, B 지역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강수량 하면은 여름, 겨울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1등, 2등, 3등 한번 볼게요. 지도만 딱 보시면은 강수량이 겨울에, 자, 겨울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싱가포르가 제일 많겠죠. 열대 우림 기후니까. 그 다음, 자, 겨울에 온난 다습한 B가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고요. 우리 서울은 한랭 건조하죠. 자, 서울이라고 순서가 나올 것이고. 그래프 한번 볼까요? 12월달 겨울이니까. 자,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A가 제일 높죠. 즉 A가 싱가포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B가 이탈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식물 올리브, 포도 등이 있죠. 자,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B는 서울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즉 지중해성 기후가 서울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우리가 공부를, 지식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그래프를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틀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표로 알 수가 있어요. 서울과의 월 강수량 차이에서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B를 보시면은 하얀색 막대 그래프를 1월부터 12월까지 쫙 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를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자, 어때요? 여름에 정말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름 감수 집중률이 높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통계를 보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B에서는 지면의 열과 습기 차단에 유리한 고상 가옥이 발달했다. 이 내용은 A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A는 B보다 여름에 더 건조하다. 자,
A는 B보다 여름에 더 건조하지 않습니다. A는 열대 지방이니까 상시 4계절 내내 강수량이 풍부하죠. 그래서 건조하다 틀렸고, A와 B는 모두 서울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보시면요. 자, 제로에서부터 지금 이것이 A 빼기 서울, B 빼기 서울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의 값을 가졌다라는 말은 모든 계절에서 1월에서 12월까지 모두 양의 값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서울보다 기온이 높고 그것을 평균하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A와 B는 모두 서울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시문항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 지도의 가 국가에 대한 여행 일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행 일지, 건조 문화권에 속하는 이슬람 국가인 가에 도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행 전 조사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교가 창시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나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여 집을 푼 후 식사를 위해 도심으로 들어왔다. 때마침 기도 시간인지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니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당도하게 되었다. 최초의 모스크는 간격을 두고 기둥을 세워 기도하기 위한 그늘을 만들고 바닥에 자갈과 모래를 까는 정도였다고 한다. 자, 최초의 모스크의 모습이고요. 이후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던 돔 양식을 모스크 건축에 도입을 하였고 아치와 첨담, 거대한 돔을 갖춘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모스크 내부에는 성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려하게 장식된 미흐랍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있었다. 지도에서 제시된 국가의 여행 일지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기후, 그리고 주거 문화나 종교 등을 통한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변동의 개념 등을 함께 버무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의 주민들은 주로 침엽수로 지은 목조 건물에 거주한다. 침엽수로 지은 목조 건물은 냉대 기후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따라서 틀렸죠. 여기는 건조 문화 지역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기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가에서는 여름 개정풍이 탁월하고 태풍의 발생이 빈번하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온대의 동안에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대 계절풍 하면 계절풍 하면 계절마다 바람이 확 바뀐다. 이렇게 쉽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기억은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라고 했죠. 자, 이슬람교 얘기죠. 이슬람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좋겠어요. 발견이란 말 자체가 견자가 볼견자죠. 자, 기존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못했어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원래 존재했지만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인식 범위의 한계로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훗날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DNA 발견 같은 경우, DNA는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계속 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DNA를 볼 수 있게 되었죠. DNA 복제 이런 기술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럴 때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슬람교가 없다가 무에서 유로 창시되었다. 어떤 특정 종교, 이데올로기, 관념, 제도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는데 생기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발명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은에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 변동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원래 최초의 모스크는 바닥에 자갈 모래를 깔고 기둥 세워놓고 이 정도였는데 플러스 알파, 자 A였는데 플러스 알파 교회 건축에 대한 양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돔을 갖춘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문화 변동 중에서 문화가 융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A하고 B하고 합해서 새로운 거, 제3의 문화를 형성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C, 제3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A와 B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제3의 문화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기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자, 기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이것은 문화 동화라는 얘기거든요. 문화 동화는 대표적인 예로 아메리칸 원주민이 유럽 문화와 접촉을 한 다음에 자신의 고유 문화가 완전히 상실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항 5번. 다음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래프의 A에서 C는 각각 네팔, 일본, 타이 중 하나임. 일반적으로 도시화 과정은 초기, 가속화, 종착의 세 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첫 문장을 딱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요. 도시화 과정에 대한 그래프이죠. 처음에 요 밑에 단계를 초기 단계, 그리고 윗단계를 이제 종착 단계, 요 중간 단계가 가속화 단계입니다. 자,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의 변화고 세로의 변화는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화율. 자, 그래서 도시화율, 도시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보통 그래프에서, 표준 그래프에서는 한 20% 이렇게 놓고 있고, 여기는 80% 정도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해당하고 있어요. 자, 이 지식을 딱 갖고 있는 상태로 우리 친구들은 수능을 치게 됩니다. 반면 도시화의 속도와 구체적 시기는 국가별로 다르다. 따라서 각 국가의 도시화 단계는 도시화율과 도시인구 증가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도시화율은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으로 높고, 자, 도시화율이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이라고 했어요. 자, 도시화율은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 네팔, 타이, 한국, 일본 순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네팔은 도시화율이 21.5%로 가장 낮지만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3.8%로서 가장 높아서 가속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알고 올 수 있다. 자, 이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아, 네팔은 이렇게 언저리에 이제 가속화되고 있구나.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는 산업화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이러겠죠?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게 된다. 그 말은 도시화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 산업화가 고도화되는 거하고 도시화율하고 그 증감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도시화율에 대한 자료를 주었어요. 도시화율은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이다. 아, 그 말은 산업화 고도화하고 같이 가니까 산업화의 고도화도 일본, 한국, 타이, 네팔이라는 것을 정보를 주는 문장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한 네 나라의 2022년 경제 부문별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GDP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GDP의 총액이 아닙니다. 자, 절대수가 아닌 비율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경제 부문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각 국가의 산업 부문별 비중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개국의 경제 부문별 국내 총생산 비율입니다. 농립업은 1차 산업이고 제조업은 2차 산업이죠. 그러면 나머지 100에서 1차 농림업 그리고 제조업 퍼센테이지를 빼면은 서비스업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업 국내 총생산 비율도 이 표에서 같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일본, 타이, 네팔 중에 A, B, C가 어느 나라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를 찾는 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1차 산업이 굉장히 한국과 비슷하게 낮고요.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2% 정도 되잖아요. GDP 부문별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농사로 인해서 그 나라의 GDP를 생산해내는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고, 그리고 2차 산업 역시 한 20%가 조금 안 돼. 한 19%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약 79%, 서비스업 비중이 79%나 되는 나라죠.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를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B는 자, 이렇게 할게요. 1차, 2차, 3차. 자, 그리고 2 플러스 3. 자, 산업화가 고도화됐으니까 2차, 3차 산업을 많이 하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죠? 자, B 같은 경우는 1차 2%, 2차 19%라고 대략 잡아볼게요. 그러면 3차는 자, 빠르게 계산해 보십시다. 자, 산수를 잘해야 돼요. 자, 79% 정도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3차 요것이 합해지는 것이 이제 도시화율이 많아진다, 산업화가 고도화된다 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따라서 약 98%다 알 수 있어요. 자, A 계산할게요. 자, A는 보시면 1차 산업 농림업 한 8%라고 볼까요? 8. 2차는 27이라고 계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차는 더하면 65%가 되죠. 자, 2 플러스 3, 2차하고 3차하고 더했을 때 92%가 됩니다. 자, 어느 나라인지 네팔 아니면 타이가 될 텐데, 자, C나라 먼저 볼게요. C나라는 자,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죠. 1차 산업 부문별 국내 총생산 비율이 20%가 넘어요. 자, 약 22%. 그리고 자, 그래프 5%, 2차는 5%,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업 비중이죠. 71%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 자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B가 가장 높고 2, 3차 합쳤을 때 약 98%의 사람들이 2차에서 3차 산업에서 국내 총생산 비율이 2차에서 3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단연 일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A하고 C는 어느 나라인가 보시면은 1차 산업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22%가 있는, 자, 그리고 2차하고 3차하고 더했을 때 78%인 거죠. 자, 78% A는 2차, 3차 합치면은 92% 국내 총생산 비율에서 봤을 때, 자, A가 타이가 되고, 자, C가 네팔, 도시화율이 제일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팔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세계 지리적인 상식상 네팔이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적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마 공부를 하셔서 아실 것이고, 또 자료에서도 네팔이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라고 해서 A하고 C 중에 고를 때 C가 네팔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 거예요. 이 부분, 네팔은 도시화율이 21.5로 낮다라는 말 자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나라를 알고, 자, A는 타이, B는 일본, C는 네팔입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 A의 제조업 총 부가가치액은 한국보다 많다. 자, 제조업 총 부가가치액이라고 했습니다. 4개의 나라의 경제 부문별 국내 총 생산 비율이에요. 그러면 A가 지금 제조업이 27%라고 아까 했죠. 자, A 나라가 27%, 그리고 한국은 26%라고 볼게요. 아, 그러니까 A가 퍼센테이지가 높네.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액은 더 많지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이제 통합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틀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식비로 50만 원을 지출하면은 식비 비율은 얼마죠? 5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 그럼 500만 원치 먹나요? 아니죠. 한 150만 원치 잘 먹었다. 외식도 하고 잘 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자, 15%의 식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50%의 식비로 많이 나갔으니까 얘가 식비로 나가는 총액이 맞나요? 50만 원이 150만 원보다 총액이 많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들어가는 절대적인 금액, 총액이 많다, 절대수가 많다라고 바로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A는 총액은 많다 이렇게 단정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먼저 3번을 볼게요. C는 네팔이죠. 네팔은 도시 인구수가 촌락 인구수보다 많다. 틀렸죠. 네팔은 도시화율이 21.5%다 라고 했고, 그 말은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21.5에 사니까 나머지는 촌락에서 살죠. 촌락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4번, A는 B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산업화의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적으로도 일본이 타이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더 이릅니다. 5번, 타이는 일본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잖아요. 약 65%,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79%였죠. 따라서 일본이 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틀렸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B는 한국보다 도시 인구수가 많다. 자, B가 일본이잖아요. 자, 일본은 한국보다 도시 인구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인구수에 대해서는 없어요. 하지만은 도시화율에 대해서 이미 이제 순서가 있었잖아요. 도시화율이 일본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많다, 높다라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일본 국가 내에서 일본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에 대한 비율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높으면 그 인구수가 많다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하지만 자, 일본이 이 표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제시를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시 인구수가 많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는 도시화율을 줬어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없는 정보가 뭐죠?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 인구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평가원에서 일본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인근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특정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자, 그런 이제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는 이제 2번처럼 선지를 냈을 때는 알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해도가 있으신 거고요.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료는 이제 비율, 퍼센테이지를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지에서는 절대수에 대해서 총 부가가치, 액은 어떠하다, 도시 인구수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절대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단정을 딱 지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통합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문제도 같이 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나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다기보다는 자료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식 그리고 통찰력 함께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왜 통합사회를 배워야 되는지를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행복에 대해서 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고1 때쯤 되면은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고 집에 있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일까라고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재미나게 이끌어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일까? 옛날부터 철학자들도 고민을 해왔구나. 우리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게 아니고 행복을 찾아서 삶의 제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서 사람들이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 지식들의 정리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최소한의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자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교수자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이 통합사회 과목 딱 하나 던져주고 내신 경쟁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대학 가는 그런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 과목 생각하면은 재미없고 진절머리 나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너무나 쉽게 내어가지고 변별력이 없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사고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리 같은 경우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자료 통계 능력, 통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발판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C, 네팔 나라에서 3차 산업 국내 총생산 비율을 71이라고 했는데요. 73%입니다. 자, 73. 자, 수정해 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문화 6번. 가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 그림은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것이다. 윗부분은 부유한 계급의 편안한 생활을, 아랫부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굶주린 노동자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는 인간 생활의 물질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자본의 집중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다. 궁핍과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가의 보장이 요구되었다. 자, 4회권이죠. 자, 1번. 미국 독립선언에서 천명되었다. 자, 1776년에 자,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자, 4회권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어요. 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의 변천 과정, 자유권부터 시작해서 자유권, 그 다음에 뭐가 발전되었죠? 그 다음에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사회권이 발전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청구권도 함께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사회권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 바이마르 헌법 때 최초로 명시되었다는 거. 자, 기본 상식입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에 영향을 준 것, 이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고, 영국에서 명예혁명 1688년 입헌 군주제 실시한 것에 대한 얘기고요. 차티스트 운동 당시 인민헌장에 규정된 것은 1838년이죠. 이때 자, 인민헌장 규정 때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등 지금 현재의 선거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선거법에 대한 내용, 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독립선언부터 프랑스 인권선언, 명예혁명,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 당시의 인민헌장 모두 지금 지문에 간략하게 나왔는데 예시문항 6번처럼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본의 집중에 의한 빈부의 격차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이 자본의 집중이라는 말 자체가 독점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독점 자본주의, 뭐 소유의 독점, 그리고 뭐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재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부 격차가 초래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인 사회권이 나오게 됐죠. 자, 사회권은
네, 쉽게 생각하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 헌법 34조에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권, 모성보호, 근로자유권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헌법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런 것들 꼬아서 낼 수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 자,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이렇게 딱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문항 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등을 거쳐 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계급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였다 라고 했어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이러려겠다라는 거죠. 자, 근대라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입니다. 시민혁명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입헌주의 헌법은 자, 헌법인데 헌법에 입각한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라는 거죠. 자, 헌법에 입각한다. 무슨 뜻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통치법이 헌법이죠. 자,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적 사치의 원칙을 강조한 근대법 체제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었지만 기억,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게 뭐죠? 시장 실패였어요.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가 있었다. 특히 자, 예를 든 거죠.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의 경우. 자, 환경 오염이네요. 환경 오염의 경우 오염물질의 방출이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왜곡된 시장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면 이런 조항이 우리 헌법에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네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죠.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자, 니은이 무슨 말이죠?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관계없다는 것은 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의, 과실 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과실과 상관없다. 무를 붙여서 없다가 아니라 과실과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등장하였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영역에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지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올라가시면요. 밑줄 친 니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 자, 기억이 시장 실패인데 무과실 책임주의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무과실 책임주의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 실패, 기억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불안정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재, 공급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의 발생. 자,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어요. 자, 불안정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겠죠. 그러면 경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지 못해. 불안정 경쟁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지. 시장에 맡기면 합리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불안정 경쟁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공공재의 공급 부족으로 시장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공재라는 것은 치안이나 국방, 무료공원, 도로 등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공공재가 공급이 잘 안 되게 돼.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고요. 외부 효과의 발생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외부 경제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외부 경제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데,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데 그에 대한 보상도 안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같은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정말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보세요. 다음 중 밑줄친 니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외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 뭐죠? 환경오염이 있잖아요. 이 환경오염, 즉 외부 불경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는 것을 찾아내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지문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여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여 아까 설명했듯이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보상도 하지 않는 환경오염, 대표적인 환경오염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해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거래량보다 최적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외부 불경제는 가만히 놔두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적 거래량보다 많아진다는 거지. 그 말은 전체적으로 이 지문 전체가 외부 불경제가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러면 시장 거래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3번을 샀어. 그러면은 거래를 3번 한 거죠. 그 말은 쓰레기도 3번을 산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쓰레기도 3번을 거래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량도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거래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인 거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외부 불경제란 말이 나타나면은 시장 거래량 하면 오염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을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거래량, 오염 물질의 양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재화의 무힘승차자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자, 이것은 공공재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경합성이란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내가 써도 다른 사람 쓸 수 있다. 경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비배제성은 공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배제성은 공짜다. 그래서 이것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로 인하여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였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불안정 경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입니다.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로 인해서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예를 들 수 있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끼워 팔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끼워 팔기 예를 들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음원을 같이 프리미엄을 구매를 하면은 음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음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구매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끼워 팔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
없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찬반 논쟁이 많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유튜브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유튜브 신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좀 다운해서 음악 안 듣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상품을 차등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지금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불안정 경쟁을 일으키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후생 개선에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실패했어. 이거는 정부 실패 얘기고요. 위 사안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다섯 번째,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근거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더니 이런 시장 실패가 생겼다. 그래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자리 잡았댔잖아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틀렸죠. 예시문항 8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를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과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를 감당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보호와 우선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를 명시하여 업무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나와 같은 경우는 업무할 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보호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청소년은 다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 인권을 침해받기도 합니다. 이에 친권자나 후견인 등에게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연소자의 근로능력과 교육시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라를 규정해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권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보호에 대해서 다라 내용이 맞는지 보기에서 고르는 것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요, 추론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파트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 보호 규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5장에 보시면 64조에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가증이 있습니다. 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자, 중학교의 초중 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65조 사용금지 사용자는 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자, 18세 미만자 청소년이죠.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7조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해지권이 있어요. 사망,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자기가 번 것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2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이죠. 그 시간에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객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근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은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라고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나와서 미리 볼게요. 자, 휴게 시간.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30분 1시간의 휴게 시간은 자유롭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만 특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금지. 자, 청소년 근로에 대한 보호 우선 배려가 요구된다 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맞고요. 기억법 맞고. 자, 그리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 금지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 지식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죠. 청소년은 다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인권을 침해받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후천적 요인과 수적 열세로 인해서 노동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부당한 처우의 대상이 된다. 자, 후천적 요인 아니죠. 자, 청소년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수적 열세도 아닙니다. 청소년이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께서 이렇게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청소년과 매칭할 수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자, 지금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한다. 자, 요 내용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린 내용인데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틀렸죠? 자, 청소년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한 보호는 69조, 근기법 69조의 근로시간 조항에 보시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이제 특별한 보호 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시문항 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스타일 자체가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갑은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자, 이런 원리가 있나 봐요.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 그래서 권리를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소유가 정당하다는 거지.
소유 자체가 정당하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은 소유물의 전체 집합, 분배도 정당하다. 자, 소유물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는 거죠. 자, 을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합의의 관념을 기본 구조 자체로 확장시킨다.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이 나왔고, 공정한 합의의 관념이 기본 구조라는 거죠. 그 자체로 확정이 되는데, 자, 어떻게 공정하게 합의가 되느냐 하면 무지의 배일이라고 부른 특징을 갖는 원초적 입장. 이 원초적 입장이 과연 뭘까? 자, 의문이 가져지죠. 원초적 입장이 그러한 관점을 구체화한다. 자, 이런 내용이 요 이제 사고 실험인데 요것이 이 관점을 구체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합사회 과정에서 정의 파트에서 이 두 사람의 학자들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이 나의 논리적 그 흐름과 보기와의 매칭하는 거. 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양한 정의관과 이제 그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나온 두 사람이에요. 롤스와 노직이죠. 사상적 기반,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은 개인의 선이 공동의 선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즉 개인의 선이 왔다다. 제일 중요하다.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특정 가치를 강요하면 안 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개인선을 실현하는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가의 대표 사상가는 첫째, 롤스.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롭다고 본다. 자, 이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인데, 자, 정의로워야 되는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되어라는 거죠. 그러면 공정한 절차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무지의 배일에 대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롤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줘라. 그게 누구냐? 국가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는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리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배려해라 라는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자, 내가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 기본적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 양심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그죠? 소유권의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첫째죠. 첫째. 둘째는, 자, 그 다음. 이런 기본적인 자유가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게 될 텐데,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더 많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둘째 원리 중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지문이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공정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지의 배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누가 정하는지, 누가 수혜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무지의 배일 안에서 최소 수혜자가 누군지 서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배일의 개념입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차등의 원칙. 또한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죠?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롤스가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이 돼야 되는데, 첫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는 차등의 원칙. 둘째,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이 원칙이 이제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면서 두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칙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자유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롤스는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인 기본적 자유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밑에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은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무지의 배일 얘기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이가 뭐냐면은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된다. 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롤스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직 보겠습니다.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인데 취득 이전 교정의 그 과정들이 정의롭다면은 소유 자체가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를 정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처럼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노직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롤스하고 노직 모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나와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자,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노직의 입장이다.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면은 그 소유물의 전체 집합, 즉 분배도 정당하다.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합의의 관념을 기본 구조로 확장시킨다. 자, 공정한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 무지의 배일이라고 부른 특징을 갖는 원초적 입장이 이러한 관점을 고쳐야 한다라고 해서 자, 롤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상가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자, A라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yes or no가 나옵니다. 자, A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 자, 노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소유가 정당하다면은 그 분배도 언제든지 정당하다. 소유물이 정당하면은 소유물의 분배 역시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권리만 부여받으면은 경제적 불평등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직은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했고, 롤스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둘 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면 둘 다 예스입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yes or no 나왔으니까. 자, A는 안 됩니다. 답이 안 되겠죠. 자, B번. 각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가? 라고 하니까 이해라고 하면서 노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각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물은 배타적 사용권을 가져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도 정당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yes. 자, 노직의 입장이랑 맞죠. 그래서 자, 디귿번 B.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소유물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자, 노직의 입장에서 노동하지 않는데 정당하게 소유물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yes죠. 자, 자발적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 등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물이 이전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물이 이전되기만 하면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 예스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C 보시면 자, 을이 롤스잖아요. C라고 물었을 때 예하고 롤스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정의로 삼아야 하는가? 자, 얼마든지 이런 질문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우선의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롤스는 첫 번째 원칙, 즉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예시문항 9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잠긴 상태이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이 기침을 참으면서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끊고 나머지 강의는 또 내일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문항을 가지고 감을 가지시되 아마 문제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난도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이제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점 조금 염두하시고,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통합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적응하시다 보면은 통합사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내일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